피안도 1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키라는 고등학교 졸업만을 남긴 상태로 삼류대학에 원서를 제출하였지만 합격할지도 모르고 여자친구 한번 안 사귀어본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대학 합격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아키라는 방 안에서 TV를 보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TV에서 최근 들어 전국에서 실종 사건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봤자 한 달에 2~3건, 한 번에 1명에서 3명 정도가 사라지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지만 문제는 아키라 형도 그 행방불명된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점. 어느 날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고 결혼 허락을 받으러 나가서는 소식이 끊겼고 그게 벌써 2년 전이었습니다. 그런 나날을 보내던 아키라, 잠을 자던 중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자 아키라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나가봅니다. 거기에는 예상치 못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자는 취한 것일까? 아키라는 여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말을 걸어봅니다. 아키라의 말에 몸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여자. 괜찮다고 하는 말과 다르게 표정은 일그러져 있습니다. 아키라는 여자의 미모에 정신을 잃고 쳐다보다 자신의 손에 무언가가 묻어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것은 피였고 아키라는 여자가 다친 거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여자를 살피는데 여자의 목에서 알 수 없는 상처를 발견합니다. 자세히 보면 작은 2개의 구멍이 보이며 거기에 피로 보이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아키라는 이것이 이빨 자국이라 생각하며 계속 쳐다보니 그 구멍에서 피가 조금 흘러나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상처에 넋을 잃고 쳐다보던 아키라를 여자가 부릅니다. 아키라를 불러도 대답이 없자 여자는 아키라의 얼굴을 잡고 말합니다. 당신 미야모토 아키라지. 여자는 놀랍게도 아키라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여자의 말, 찾았다고 합니다. 여자는 아키라를 일부러 찾아온 듯 보입니다.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여자. 아키라는 여자가 왜 자신을 찾아온 건지 생각해보지만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아키라가 이런저런 잡념에 빠져 있는데 여자는 그 이상의 말은 입술로 합니다. 그녀와 무릇한 상황이 일어나며 아키라는 그 여자에게 빠져들게 되며 아키라와 그녀는 급속도로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레이. 레이와 급속도로 가까워진 아키라는 레이와 자주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키라는 레이와 가까워진 만큼 자신의 고민까지 레이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중 하나, 바로 아키라의 형 이야기입니다. 아키라의 형은 무척이나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못하는 게 없었고 모두의 우상이었습니다. 앞으로 뭐가 돼도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집이 많이 힘들어도 형이 있을 때는 집안이 화기애애했다고 합니다. 형은 바로 아키라의 집의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형이 2년 전 갑자기 행방불명되었다고 여자에게 말해줍니다. 형이 사라지고 집이 발칵 뒤집혀서 온갖 방법을 총동원하였지만 결국 찾지 못하였습니다. 형 찾는 걸 포기하게 될 즈음 부모님들은 아키라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형 대신 아키라가 없어졌으면 한다는 말을 아키라 앞에서 내뱉었습니다. 그 후 부모님은 뭐든지 아키라와 형을 비교하며 화내고 구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키라의 슬픈 마음을 읽은 레이는 아키라를 끌어안아 버립니다. 아키라는 말을 이어나갑니다. 부모님이 그러는 건 상관없지만 사사건건 형을 끄집어내서 자신과 형을 비교하는 건 정말 지겹고 싫다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로 끌어안고 있던 아키라와 레이. 레이가 아키라를 조용히 부릅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한마디, 형을 만날 수 있다면 어떻게 할래? 전혀 예상치 못한 레이의 말에 아키라가 무척이나 놀라운 표정을 짓습니다. 레이는 아키라의 형에 대해서 아는 듯 보이며 아무한테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냐고 아키라의 다짐을 받습니다. 그렇게 레이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레이의 고향 마을에서 작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신의 고향은 그야말로 숲과 바다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인데 툭하면 닭이나 야채 같은 게 없어졌다는 것. 마을 사람 중에 누가 낯선 사람을 봤다는 말이 나왔고 사람들은 그자가 도둑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작은 마을이다 보니 유난히 폐쇄적이라 외부인을 몹시 싫어한다며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경찰한테 신고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해결하려 든다고 합니다. 그러다 최근 마을 사람 중에 한 명이 숲에서 운전면허증을 주었다며 아키라에게 보여줍니다. 그 운전면허증은 정말 아키라의 형이었습니다. 물론 이 면허증의 사람이 꼭 도둑이라고 할 수 없지만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 다들 이 면허증의 주인이 외부인이라는 이유로 상관하길 꺼리면서 못 본 걸로 하자는 분위기인데 레이는 신경이 쓰여서 이 주소만 보고 무작정 찾아왔는데 거기에 아키라의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레이의 말. 가벼운 마음으로 친구들 몇 명을 모아서 자신의 마을로 가보자는 것. 자신의 친구라고 말하면 2~3명 정도는 마을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줄 거라고 합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에 아키라가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앉아있자 레이는 급한 건 아니니 결심이 서면 연락달라고 자신이 묵고 있는 호텔 이름과 전화번호를 건네줍니다. 아키라는 레이의 말을 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레이가 보여준 면허증은 진짜였기 때문에 무척이나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한테 거짓말을 해서 레이한테 얻는 게 무엇이냐는 것이었지만 고민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키라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키라의 친구들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친구들 사이에서 리더격이자 싸움을 잘하는 켄. 아키라가 어릴 적부터 좋아했지만 고백 한번 못하고 지금은 켄과 사귀고 있는 유키. 친구들 중 제일 똑똑한 니시야마. 개그 캐릭터 가토. 내성적이며 경찰 삼촌이 있는 폰. 친구들은 아키라가 레이에게 빠져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키라를 걱정해서 아키라에게 레이에 대해서 물어보는 켄. 그 이유는 친구인 가토가 우연히 레이가 의문의 남자와 있는 걸 보게 되었고, 레이와 의문의 남자가 아키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2년 전 실종된 아키라 형의 신분증을 들고 있는 걸 보았고, 거기다 가토는 그 둘을 미행하다 남자에게 걸려 죽을 뻔하였는데 다행히 빈틈이 생겨 겨우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 의심하기는 충분하였습니다. 하지만 아키라는 레이에게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레이를 보호합니다. 그렇지만 켄은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레이와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레이가 준 연락처로 전화를 한 아키라. 전화기 너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고 아키라도 의문을 가집니다. 그렇게 켄과 친구들은 레이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다같이 여자가 있는 곳으로 가기로 합니다. 레이가 있다는 호텔로 온 아키라 친구들. 레이가 묵고 있는 곳은 809호였고 옆 건물을 통해 넘어가서 보기로 합니다. 금방 옆 건물로 올라온 친구들. 켄은 베란다로 넘어가는 게 가능하다는 걸 확인합니다. 켄이 먼저 넘어가고 아키라도 따라 넘어갑니다. 조심히 가토까지 넘어가고 창문 가까이 다가가는 켄. 창문 가까이에서 레이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레이가 안에 있는 것은 확실하였습니다. 켄은 조심히 커튼 사이로 방 안을 쳐다봅니다. 거기에는 남자와 레이가 가까이 붙어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키스를 하는 것이 아니었고 남자의 얼굴이 목 쪽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축제로 인해 폭죽이 터집니다. 남자와 레이도 갑작스러운 폭죽 소리에 창문을 바라보는데 사람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의문의 남자는 뜨거운 창문을 뚫고 나와 정확히 가토의 목을 잡아버립니다. 제일 먼저 반응한 것은 켄이었습니다. 켄이 방망이로 남자의 머리를 정확히 가격하며 도망치자고 외칩니다. 남자가 바로 일어나지 못하게 또 공격을 한 켄. 가토와 켄은 금방 도망을 치는데 아키라가 당황했는지 움직이지 못합니다. 켄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린 아키라가 넘어가려 하는데 금방 정신을 차린 남자가 아키라의 발을 잡아버렸습니다. 의문의 남자의 엄청난 괴력으로 쉽게 도망가지 못하는 아키라. 괴력이 엄청난지 다리뼈가 으스러질 정도였습니다. 켄은 이대로 도망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다시 방망이를 잡습니다. 그리고 다시 넘어가서 방망이로 의문의 남자 머리 가격에 성공합니다. 풀파워로 때려버렸고 아키라도 무사히 빠져나갔습니다. 켄은 오히려 남자를 걱정했습니다. 정말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공격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친구들끼리 1층으로 내려왔을 때 의문의 남자도 이미 1층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켄은 다른 것보다 유키가 걱정이었습니다. 유키가 있다 보니 싸울 생각보다 사람들 속으로 도망치기로 합니다. 그렇게 친구들은 흩어져 축제가 한창인 사람이 많은 곳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켄은 도망치며 우선 유키가 숨을 곳을 찾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무대 밑의 공간. 켄은 유키에게 그곳에서 숨어 있으라고 말한 뒤 의문의 남자와 다시 싸우기 위해 달려갑니다. 유키는 급하게 도망치느라 힘들었는지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키 앞에 익숙한 다리가 보이더니 멈춰서고 손이 나타나 천막을 잡습니다. 의문의 남자가 정확히 유키가 있는 곳을 찾아온 것이 맞았습니다. 뾰족한 송곳니와 함께 유키를 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유키는 잡히지 않기 위해 남자의 반대편으로 도망을 칩니다. 다행히 근처에 친구가 있고 유키를 잡아줍니다. 그것은 아키라. 아키라가 유키를 데리고 도망칩니다. 남자는 그런 아키라와 유키를 따라갑니다. 남자를 찾고 있던 켄도 남자가 아키라와 유키를 쫓아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무작정 남자의 반대로 뛰어가던 유키와 아키라. 하지만 아쉽게도 방향을 잘못 잡은 듯 보입니다. 그곳은 길이 막힌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키라는 유키를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앞을 쳐다봅니다. 거기에는 어느새 남자가 나타났고 아키라와 유키가 도망가지 못하게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것도 잠시. 남자는 아키라와 유키에게 달려듭니다. 짧은 순간 아키라는 유키를 밀쳐내며 유키 대신 자신이 잡힙니다. 남자의 엄청난 괴력에 꼼짝도 하지 못하는 아키라. 거리가 가깝다 보니 남자의 송곳니가 정확히 보입니다. 남자는 아키라에게 말합니다. 너 봤지? 본 녀석은 먹어치운다. 남자는 뾰족한 송곳니를 내밀며 점점 아키라에게 다가갑니다. 위기의 순간 유키가 어디서 구해왔는지 돌멩이로 남자의 머리를 공격합니다. 그러자 검은색 머리와 선글라스가 떨어집니다. 남자는 가발을 쓰고 있었습니다. 유키의 공격은 너무 약해서 아무런 타격도 없었기 때문에 아키라가 크게 외칩니다. 이 남자는 인간이 아니니 도망가라고. 하얀 머리에 빨간 눈, 뾰족한 송곳니. 이 남자는 괴물이니 빨리 도망가라고. 남자는 이제 아키라의 목을 물려는 듯 다가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아키라. 그때 때마침 켄이 나타나 야구 방망이를 휘두릅니다. 하지만 남자는 아무렇지 않게 켄의 야구 방망이를 잡아버립니다. 남자는 켄에게 맞은 상처의 복수를 위해 켄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켄을 물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남자는 켄의 목을 물어버렸습니다. 켄은 들고 있던 방망이를 놓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의문의 남자는 흡혈귀처럼 켄의 목을 물어버렸고 친구들은 패닉에 빠져버렸습니다. 켄은 이상하게도 오줌을 누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은 켄을 구할 생각도 하지 않고 패닉에 빠져 두려움에 움직이지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했다. 움직이려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켄이 몸이 서서히 창백하게 변해가는 것이 보였다. 그런데도 우린 그냥 멍하니 지켜봐야만 했다. 아키라는 켄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움직이려고 해보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순간 레이가 나타났습니다. 레이가 나이프로 흡혈귀를 공격하였습니다. 과연 레이는 누구의 편인 것일까? 그 틈에 켄을 구한 아키라. 다행히 레이는 흡혈귀의 약점을 친구들에게 가르쳐줬고 아키라가 시간을 잘 끌었고 켄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같이 흡혈귀를 처리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시체까지 처리한 아키라 친구들은 이제 레이에게 도대체 정체가 뭐냐고 물어봅니다. 흡혈귀에 아키라의 형 면허증까지 모든 게 의문투성이었습니다. 화를 내는 켄에게 레이는 덤덤하게 미안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너무 덤덤한 레이를 보고 더욱 화가 난 켄입니다. 친구들이 켄을 진정시켰고 레이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친구들 앞에서 자존심이 많이 상한 켄은 레이를 재촉합니다. 켄을 제외한 아키라 친구들 입장에서는 레이는 켄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었지만 켄은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이 센 켄은 이 상황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괴물한테 잡혀 피를 빨리고 소변까지 흘리는 굴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진 레이의 말은 자신도 흡혈귀의 정체는 정확히 모른다는 것, 자신이 아는 건 녀석들한테 자신의 마을을 점령당했다는 것뿐. 모두가 놀라는 표정들인데 유일하게 아키라만 레이의 입술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키라의 뛰어난 관찰력으로 레이는 거짓말을 한 뒤 윗입술을 혀로 핥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레이의 설명. 자신의 마을은 주위에 온통 산과 숲밖에 없는 작은 마을이라 순식간에 점령되고 말았고 레이는 흡혈귀들을 위해 인간의 피, 즉 인간을 그 마을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우연히 마을에 찾아온 사람의 면허증에 적힌 주소를 보고 그 사람의 가족과 친구들을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엔 또 그 사람들의 면허증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끌어오는 식으로 마을 사람 이외의 인간의 피를 조달했다는 것. 최근 뉴스에서 전국에서 행방불명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것도 똑같은 이유라는 것. 그 말은 레이는 아키라를 흡혈귀에게 데려가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표정의 아키라. 아키라의 표정을 읽은 레이가 아키라에게 사과합니다. 감시를 당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키라는 레이가 윗입술을 핥지 않았다는 것에 조금 안심합니다. 똑똑한 니시야마가 아키라의 형은 살아있는지 물어보자 레이는 아키라 형은 아직 살아있고 혼자 산속에서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있다고 이야기해줍니다. 켄이 핵심 질문을 합니다. 왜 레이는 흡혈귀의 말을 듣는 것인가? 레이는 웃으며 엄마랑 여동생이 인질로 잡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레이는 호텔에서 피를 주고 있을 때 자신을 구해준 아키라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아키라 친구들에게 기대를 걸어보자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당히 괴물을 퇴치해달라고 오히려 부탁합니다. 아키라 친구들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이 배신한 걸 알면 엄마와 동생의 목숨은 장담할 수 없다는 것. 켄은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켄은 흡혈귀들한테 복수하고 싶은 듯 보입니다. 켄이 레이에게 흡혈귀는 총 몇 명인지 물어보자 3명인데 1명 죽었기 때문에 2명이라고 말합니다. 아키라는 생각보다 작은 숫자에 놀라는 표정인데 켄은 2명이라는 숫자에 자신감이 생긴 듯한 표정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리한 아키라가 레이가 윗입술을 핥는 것을 발견합니다. 흡혈귀 숫자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레이가 거짓말을 한 것은 알아차렸지만 켄을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켄은 레이의 도발에 넘어가서 흡혈귀 퇴치를 도와준다고 말해버렸습니다. 아키라는 고민에 빠집니다. 레이가 흡혈귀의 숫자에 대해서는 거짓말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키라에게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이 그곳에 있다는 것은 사실인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힘든 모습에 아키라는 더 이상 고민은 포기하였습니다. 형을 찾기 위해 자신도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아키라 친구들은 졸업여행한다는 말로 친구들을 더 모아서 레이의 마을로 향합니다. 그리고 어느 선박장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뜬금없는 레이의 말, 배로 갈아타야 한다고 합니다. 배를 탄다는 말은 없었기 때문에 당황하는 아키라. 레이는 그제서야 자신의 마을은 섬이라고 말해줍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에 화를 내는 아키라. 그렇지만 이제 와서 그런 걸 따지기는 너무 늦었습니다. 형을 구출하러 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레이는 아키라에게 조심해라고 합니다. 배를 운전하는 사람은 마을 사람이니 의심받을 행동은 하지 말라는 것. 감시역으로 붙은 흡혈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키라 친구들은 피안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피안도가 보이고 레이가 섬에는 흡혈귀가 많이 없다고 하였지만 얼핏 보아도 다수의 흡혈귀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흡혈귀들은 아키라가 타고 있는 배 주위에 몰려듭니다. 그들은 뾰족한 이빨을 내밀며 아키라 일행을 공격하였습니다. 아키라의 친구들은 나름 저항을 해보지만 흡혈귀한테 물리면 오줌을 누며 몸이 순간적으로 마비가 되고 숫자가 많다 보니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결국에 아키라의 친구들 모두 흡혈귀에 붙잡히고 어디론가 향하게 됩니다. 마을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은 없고 어린아이부터 모두가 흡혈귀였습니다. 목적지에 도착을 하고 그것은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에 아키라 친구들을 모두 넣습니다. 정신을 조금 차린 친구들은 멀리서 사람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 소리의 정체에 대해서 물어보니 자신들에게 피를 공급하기 위한 의자에 앉은 사람의 소리라고 말해줍니다. 아까 마을에서 봤지만 흡혈귀의 숫자는 상상을 초월하였고 신선한 피를 얻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 지칠 대로 지친 아키라 친구들은 서로 대화도 없습니다. 그때 늘 큰 소리로 울부짖던 여자 목소리가 어느 순간부터 안 들리는 것을 느낀 아키라. 그리고 바로 흡혈귀들의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아키라의 감옥 문을 열고 들어와서 빈 의자가 생겼으니 아키라 일행 중 한 명이 앉아줘야겠다고 말합니다. 아무나 한 명 나오라고 하지만 가면 죽는 걸 알다 보니 누구도 함부로 나서질 못합니다. 어차피 전부 의자에 앉게 될 거라고 말하는 흡혈귀. 하지만 아무도 나가지 않고 아키라 또한 아무나 빨리 나갔으면 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도 나오지 않자 대장으로 보이는 흡혈귀가 원을 하나 그리기 시작합니다. 원을 그리고는 이 원 속에 들어간 자를 끌고 갈 테니 알아서 정해라는 잔인한 말을 하죠. 처음에는 모두가 눈치를 보다가 아무도 나서지 않자 친구들은 제일 허약한 폰을 억지로 원에 세우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의 나약함과 우정에 눈물을 보이는 아키라와 지금 이 순간이 무척이나 재밌다고 하는 흡혈귀입니다. 그때 결심을 한 듯 이 그룹의 리더격인 켄이 나와 자신을 끌고 가라며 당당하게 걸어 나옵니다. 여자친구 유키가 켄을 말려보지만 켄은 모두가 들릴 정도의 소리로 자신을 믿으라며 이 방법이 아무도 죽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며 켄은 아키라에게 이제부터 리더는 아키라라며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흡혈귀를 따라 나갑니다. 그렇지만 아키라는 켄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밖으로 나간 켄이 난동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운동신경이 좋은 켄이라고 해도 다수를 상대하기는 어려웠고 금방 저지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켄의 노림수였습니다. 켄과 흡혈귀가 떠난 자리에는 감옥 열쇠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 켄은 아키라가 있는 곳을 보며 나중에라도 꼭 자신을 구하러 오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아키라 또한 켄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구하러 간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되었고 아키라 일행은 열쇠를 잡고 문을 열고 나오는 것에 성공을 합니다. 아키라는 켄을 무작정 구하는 것보다 밖으로 탈출하고 상황을 보고 다시 켄을 구하러 오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보초가 적었고 아키라를 필두로 탈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출구에 있는 흡혈귀 몇 명을 해치우고 겨우 밖으로 나온 아키라 일행들. 밖에도 안 자고 있는 흡혈귀가 있었지만 그나마 들키지 않고 도망가고 있는데 그때 종이 울리며 한 흡혈귀가 아키라 일행이 도주했다는 것을 큰 소리로 알립니다. 그러자 집안에 있는 모든 흡혈귀들이 나오고 아키라 일행은 금방 들키고 말았습니다. 아키라는 산 정상 하나를 가리키며 흩어지더라도 저기서 만나자는 말을 하고 전력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아키라는 정말 형은 이 섬 어딘가에 있는 것일까 하며 필사적으로 달리며 형을 생각하였습니다. 아키라는 필사적으로 도망쳐 흡혈귀들을 따돌렸지만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키라는 우선 친구들이랑 약속했던 장소로 가던 중 인기척을 느낍니다. 상대방 또한 아키라의 존재를 알아차렸고 순식간에 아키라를 제압해버립니다. 하지만 역시 물보다 진한 피로 믿을 수 없었지만 자신의 동생 아키라인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어느 틈인가 따라오는 흡혈귀들을 알아차리고 아키라의 목숨을 구하더니 엄청난 실력으로 흡혈귀를 해치웁니다. 그렇습니다. 아키라의 형은 무척이나 강하였습니다. 그런 형을 보고 아키라는 켄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모든 이야기를 듣고 우선 친구들을 보러 가기 위해 산 정상으로 향합니다. 산 정상에는 다행히 폰을 제외한 흩어져 있던 친구들 모두 무사하였고 아키라의 형 미야모토 아츠시는 자신을 소개합니다. 친구들은 든든한 아츠시를 보고 켄을 구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지만 현실을 말하는 아츠시, 정말 켄을 구하러 갈 건지 물어봅니다. 켄이 있는 곳은 흡혈귀 소굴이라며 물이라고 단념해라고 말합니다. 켄을 구하는 것보다 이 섬에서 탈출할 계획이나 해라는 것이죠. 형이랑 같이 켄을 구하러 갈 생각이었지만 아츠시의 현실적인 말에 열받는 아키라는
자기들끼리라도 켄을 구하러 가겠다고 말하고 등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아츠키가 켄을 구할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형은 아키라 친구들의 각오를 듣기 위해서 한 말인 듯 보이고 켄의 구출은 보름달이 뜨는 날에 하자고 합니다. 아츠씨는 생각 이상으로 흡혈귀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었고 보름달이 뜨는 날에는 경비가 호술해진다는 것과 건물 뒤로 돌아가는 길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아츠씨가 말했던 보름달이 뜬 날이 왔습니다. 켄이 잡힌 곳으로 가는 길에 있는 유일한 검문소가 보입니다. 이곳만 지나면 켄이 있는 건물로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키라 일행은 검문소로 향합니다. 아츠씨가 말한 대로 보초는 따로 없었지만 건물 안에는 흡혈귀가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 안에 사람이 있는 걸 보고 아츠씨를 필두로 흡혈귀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서로 합을 맞추니 나름 쉽게 흡혈귀를 처리하는 아키라 일행입니다. 하지만 간발의 차이로 사람은 구하지 못하였고 다른 방문에서 사람이 있는 듯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그 안에서 흡혈귀 한 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키라를 보고 살려달라고 말하는 흡혈귀. 보통의 흡혈귀랑 상태가 상당히 다릅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고 피가 부족하다며 이러다가 괴물이 된다는 알 수 없는 소리를 합니다. 그 순간 흡혈귀의 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키라 형은 뭔가 알고 있는 듯 빠르게 통나무로 머리를 치려고 하지만 흡혈귀는 엄청난 괴력으로 한 손으로 통나무를 잡더니 부셔버립니다. 아츠키는 아키라에게 완전히 악귀로 변해버리면 손을 쓸 수 없다는 말을 하죠. 그나마 다행인 건 아직 완전히 악귀가 되지 않아서 기회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창을 몇 개 관통당해도 죽지 않던 흡혈귀는 아츠키가 우연히 발견한 칼로 단번에 베어버리고 나서야 움직임을 멈춥니다. 다행히 완전히 악귀가 되기 전 해치웠고 아츠키는 친구들에게 흡혈귀들은 모두 피가 부족한 순간 괴물로 변신하게 된다며 그래서 흡혈귀들은 사람의 피를 구하는 거라고 말해줍니다. 놈들에게는 사람의 피는 약이기 때문에 다들 죽기 살기로 피를 탐하는 것이었습니다. 재정비를 한 아키라 일행은 켄이 있는 건물까지 왔고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아츠키를 선두로 생각보다 순조롭게 켄이 있는 지하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보이는 철문, 그곳을 향해 안을 쳐다보니 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켄 말고는 흡혈귀도 다른 사람도 아예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츠키는 이렇게 쉽게 여기까지 들어온 것조차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그런 걸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보이는 켄이 더 중요하였기 때문에 켄에게 달려갑니다. 켄을 구하긴 하였지만 켄은 형편없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작은 숨소리만이 켄이 살아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탈출하려고 문을 다시 열어보는데 이상하게도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함정인 것일까? 그들은 튼튼한 철문 안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오싹한 느낌이 들어 천장을 쳐다보니 거기에는 변신을 완료한 악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키라 일행은 악기와 싸울 준비를 합니다. 변신이 끝난 악기는 팔다리가 무척 길고 무척 컸습니다. 모두가 분발하지만 악기는 무척이나 강했습니다. 그나마 아키라가 각성하여 엄청난 활력을 보여줍니다. 아키라는 자아가 없는 악기를 철문으로 유인해 철문을 부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철문을 부수자 철문을 통해 누군가 들어옵니다. 거기다 놀랍게도 악기는 철문으로 들어온 사람의 말을 무척이나 잘 듣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미야비, 이 흡혈귀 바이러스의 원흉입니다. 이제 다른 흡혈귀까지 몰려옵니다. 아무래도 이 함정은 미야비의 작전으로 보입니다. 미야비는 악기를 이용해 이상하게도 아키라를 노립니다. 그렇다 보니 아츠키가 아키라를 구하려다가 미야비 손에 잡혀버립니다. 미야비는 아츠키에게 알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것도 잠시 미야비는 아츠키를 자신의 지배하에 들어왔다는 말을 하더니 자신의 칼을 주며 아키라 일행을 직접 잡아오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미야비의 능력으로 보입니다. 아츠키가 아키라에게 칼을 겨룹니다. 아키라도 믿을 수 없었지만 이것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형제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확실히 섬에 오래 있었던 형이 조금 더 우위에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유키의 도움으로 형에게 상처를 내는 것에 성공을 합니다. 그럼에도 아츠키는 쉽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키라에게 반격을 합니다. 아키라는 칼을 막았는데 아츠키가 정신을 차린 듯 보입니다. 아츠키는 아키라의 칼에 맞았을 때 정신을 차렸습니다. 강렬한 고통이나 통증이 미야비의 주술에서 풀려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빈틈이 보이는 미야비에게 공격을 하는 아츠키. 미야비는 아츠키의 공격을 생각보다 쉽게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아츠키의 목표는 처음부터 악기였던 것 같습니다. 악기에게도 고통을 줘서 미야비의 주술에 해방시켜 날뛰게 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아츠키의 작전은 정확하였습니다. 악기는 미쳐 날뛰기 시작하였고 미야비까지 공격합니다. 그 틈에 아키라 일행은 그대로 탈출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다음 작전을 말해주는 아츠키. 서쪽 절벽에 흔들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무사히 건너서 다리를 끊어버리고 놈들을 따돌릴 작전이었습니다.
흡혈귀 마을은 지금 사람이 도망쳤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미야비도 악기를 재정비해서 아키라 일행을 쫓으러 갑니다. 아까 보이던 악기와 새로운 악기 한 명까지 추가한 모습이며 아키라 일행을 놓쳤다는 것에 미야비는 무척이나 화가 난 표정입니다. 그래도 무사히 다리에 도착한 일행들. 도착해서 보니 다리의 상태는 매우 부실하였습니다. 다리가 낡았다 보니 한 번에 한 명씩밖에 건널 수 없었습니다. 아직 다 건너지 못하였는데 흡혈귀가 아키라 일행을 찾았고 아츠키가 흡혈귀를 일단 막아봅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흡혈귀는 더욱 몰려들었고 다리를 건너지 못한 사람은 아키라, 아츠키, 지금 다리를 건너고 있는 유키뿐입니다. 그러다 유키가 발을 헛디는 바람에 아키라가 먼저 가서 유키를 도와줍니다. 악기의 소리가 들려 아키라는 아츠키에게 다리를 건너라고 말하지만 아츠키는 3명은 다리가 버티지 못할 거라고 아키라에게 빨리 유키를 데리고 다리를 건너가라고 재촉합니다. 그러다 결국 아츠키 앞에 악기가 도착을 합니다. 아츠키는 동생들을 위해서 각오가 남달라 보입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들 것 같은 악기들. 그러다 아츠키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악기가 아키라 일행들을 잡으러 다리 쪽으로 점프를 해버립니다. 하지만 역시 낡은 다리는 악기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한쪽이 끊어져 버립니다. 아츠키는 동생들의 안전을 위해 다리를 끊으라고 했지만 아키라가 결단을 내리지 않자 아츠키 스스로가 남은 다리를 끊어버립니다. 악기는 떨어지며 벽에 부딪히고 바로 물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츠키는 아키라에게 미안하다며 어쩔 수 없으니 일단 따로 행동하자고 말하며 자신은 여기 남아서 혼자서 미야비를 없애버리겠다고 합니다. 아키라는 아츠키의 무리한 행동에 이해를 못하지만 아츠키는 딱 잘라 아키라에게 북쪽 등대로 가라고 합니다. 그 등대 밑에는 아츠키가 마을 사람한테 빼앗은 배가 한 척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먼저 가 있으면 자신 또한 나중에 합류할 테니 같이 섬을 떠나자는 것이었죠. 말이 끝나자마자 아츠키 앞에 미야비와 새로운 악기가 나타났습니다. 여유로워 보이는 미야비와 긴장한 게 보이는 아츠키. 친구들은 조심스럽게 아키라에게 형이 말한 등대로 가자고 말하지만 아키라는 형을 두고 갈 수 없다고 말하자 아츠키 자신은 미야비를 없애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결의에 찬 목소리의 아츠키를 보니 미야비와 아츠키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야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둘 사이에는 이전부터 인연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2년 전 아츠키가 처음 섬에 왔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2년 전 아츠시가 피안도를 처음 찾아왔을 때만 해도 이 섬은 사람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아츠시는 여자친구 료코와 결혼 승낙을 위해 료코의 부모님께 결혼 승낙을 받으러 피안도에 온 것이었고 아츠시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료코 엄마와는 다르게 료코의 아빠는 아츠시를 달가워하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료코의 아빠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이 마을의 풍습이었습니다. 마을 외진 곳에 신사가 하나 있는데 결혼을 앞둔 사람은 그곳에 팥밥을 지어 올리는 풍습이라는 것. 그렇게 아츠시와 료코는 신사로 향했습니다. 신사로 올라가는 도중 료코는 이곳은 흡혈귀를 모셔둔 신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을 믿지 않는 아츠시. 안에 흡혈귀를 봉인해 놨기 때문에 절대 신사의 문을 열어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일단 풍습대로 팥밥을 지어 올린 아츠시와 료코. 그런데 아츠시가 성큼성큼 신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며 잠깐 보기만 하자며 진짜 흡혈귀가 있으면 재밌겠다는 터무니없는 말을 합니다. 아츠시는 문을 열어보지는 않고 신사 안을 쳐다보는데 그곳에는 인형이 보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인형에는 송곳니가 있었고 호기심이 생긴 아츠시는 무작정 신사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곳에 있는 인형은 정말 모두 송곳니가 있었고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설레임 반 호기심 반으로 안으로 가서 둘러보는 아츠시와 료코. 그러던 중 머릿속으로 살려달라는 사람 소리가 들려옵니다. 료코는 아츠시를 말려보지만 아츠시는 료코의 말을 듣지도 않고 안쪽으로 달려갑니다. 아츠시는 안쪽으로 들어가며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자신은 실수로 이곳에 갇히고 말았다며 벌써 이틀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말하죠. 안에서는 열 수 없는 철문이라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철문을 두드리자 아츠시는 더욱 빠르게 소리가 들린 철문으로 달려갑니다. 그러자 료코가 단호하게 아츠시를 말립니다. 그것은 봉인된 흡혈귀라고. 마을 사람들조차 두려워하는 흡혈귀니 당장 멈추라고 말하지만 아츠시는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라며 억지 부르지 말라며 결국 철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츠시에게 열어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죠.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정신을 잃어버리는 사람. 아츠시는 반사적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체온이 거의 없다는 걸 확인합니다. 우선 병원으로 옮기겠다는 아츠시. 그런데 그런 아츠시를 료코가 멈춰 세웁니다. 여기서 그 남자를 구한 것은 절대로 비밀로 해라는 것. 이 마을에 사는 사람은 누구도 이 신사에 들어오면 안 되어 있었는데 그 규정을 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을 꼭 이런 상황에 해야겠냐는 아츠시지만 필사적인 료코의 말에 약속을 하고 병원에 남자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말하길 체온이 몹시 낮아서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지만 맥박은 정상이라고 말하며 의식이 돌아오면 연락 준다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온 료코와 아츠시입니다. 밤이 되었고 료코의 아빠도 이제 아츠시에게 호감이 생긴 듯 보입니다. 그때 울리는 전화 한 통. 료코가 전화를 받으니 병원이라고 말합니다. 병원에서는 낮에 데려온 환자가 의식을 찾았는데 자신을 병원까지 데려다 주신 분을 지금 당장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료코는 늦었다고 거절하였지만 계속해서 급한 일이라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간다고 말합니다. 아츠시가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본 료코는 좋은 분위기를 깰 수 없어서 자신 혼자 병원에 가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잠이 들었던 아츠시는 일어났지만 료코가 없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츠시 또한 료코를 찾으러 병원에 갑니다. 그렇게 도착한 병원, 그러나 너무나 조용하였습니다. 늦은 시간이라고는 하지만 사람 한 명 안 보이는 게 너무 이상하였습니다. 한참 둘러보아도 사람 한 명 보이지 않더니 어느 병실 한 곳에서 의문의 소리를 듣고 그곳을 쳐다봅니다. 문 가까이 다가가는 아츠시.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남자의 형태가 보이고 그 남자의 이는 무척이나 날카로워 보입니다. 그렇게 더 안으로 들어가는 아츠시. 그곳에는 자신이 낮에 구해준 남자와 자신의 약혼자 요코가 보입니다. 아츠시에게 인사하는 미야비. 아츠시는 요코를 지키기 위해 미야비와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아직 숨을 쉬고 있는 게 보입니다. 미야비는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팔에 스스로 상처를 내는 것.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해 미야비의 피가 이곳저곳에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잠시 누워있던 간호사가 아츠시의 발을 잡습니다. 그리고 아츠시 발을 물려고 하지만 아츠시는 아슬아슬하게 빠져나옵니다. 여자는 흡혈귀로 변한 듯 보이고 그걸 시작으로 주위에 누워있던 사람들이 모두 일어납니다. 모두 미야비의 피로 흡혈귀가 되었고 아츠시는 뛰어난 운동신경으로 겨우 벗어납니다. 어쨌든 아츠시의 목적은 요코의 구출이었고 미야비가 요코를 데리고 간 곳으로 아츠시도 뛰어갑니다. 빠르게 뛰어갔지만 요코를 발견하였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미야비에게 이미 물린 요코. 아츠시는 분노로 미야비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미 피를 충분히 섭취한 미야비는 강하였고 아츠시도 결국 미야비에게 물리고 말았습니다. 몸이 마비된 아츠시. 그런 아츠시에게 미야비는 자신을 구해준 대가로 이번만 특별히 아츠시를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코는 아니었습니다. 몸이 마비된 아츠시 앞에서 요코의 모든 것을 가져가는 미야비. 결국 나중에 아츠시의 마비가 풀렸을 때는 미야비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풀려난 미야비를 꼭 복수하겠다고 다짐하는 아츠시입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년 동안 아츠시는 미야비를 없앨 생각만 하고 살았고 좀처럼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바로 오늘이 그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전투가 시작이 되었지만 적의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아츠시는 각계 전투를 할 생각으로 숲으로 일단 도망을 칩니다. 숲에서 몸을 숨기며 싸움을 하던 아츠시는 미야비를 공격할 기회를 찾고 공격을 시도합니다. 몇 번의 공격을 주고받은 끝에 미야비에게 일격을 성공한 아츠시. 그렇지만 역시 미야비는 쓰러지지 않고 바로 반격을 합니다. 미야비의 한 방은 너무 강력하였습니다. 너무나 큰 결심과는 다르게 아츠시는 잡혀버렸습니다. 결국 흡혈귀의 힘을 뛰어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무리를 하려는 미야비. 그 순간 힘 빠져 있는 척하고 있던 아츠시가 미야비를 끌어안아버리고 뒤에 있던 절벽까지 끌고 가서 같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아츠시의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미야비와 아츠시는 절벽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높이도 높이지만 지금 계곡의 물살이 세다 보니 모두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아키라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2년 만에 겨우 만난 형인데 이렇게 헤어진 것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잠시 냉철한 아키라는 다음 계획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형이 말한 대로 북쪽 등대로 다 같이 가자고 합니다. 북쪽 등대로 가는 길에 흡혈귀들의 추격이 있었지만 소규모 흡혈귀라 형을 만난 후로 각성한 아키라가 무서운 공격력을 보여줍니다. 아키라의 한략으로 북쪽 등대로 조금씩 향하는 아키라 일행들입니다. 한편 아츠시는 살아있었습니다. 물살이 세서 몸을 잘 못 가르고 있지만 바위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아츠시의 얼굴을 가격합니다. 그것은 미야비였습니다. 미야비도 살아있었고 아츠시를 공격합니다. 힘이 많이 빠진 아츠시는 반격할 생각도 못하는데 그런 아츠시 눈에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내려가는 쪽에 큰 바위를 발견하였고 물살을 이용해서 미야비를 공격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미야비의 머리를 잡는 아츠시. 그리고 있는 힘껏 자세를 바꿉니다. 아츠시 공격은 성공하였습니다. 빠른 물살과 아츠시의 힘까지 더해서 큰 바위에 부딪힌 미야비. 엄청난 소리와 고통스러워하는 미야비를 보며 아츠시는 미야비 등뼈가 부러진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 살아있는 미야비. 물속에서 미야비와 아츠시가 난투전을 계속합니다. 난투 속에서도 아츠시는 다른 바위를 찾았고 결국 새로운 바위를 발견합니다. 이번에 발견한 바위는 끝이 뾰족하였고 그곳에 미야비 머리를 갖다 댈 생각을 합니다.
힘들어하는 아츠시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마지막 힘을 냅니다. 그렇게 그 뾰족한 바위에 미야비를 적중시키는 아츠시입니다. 하류 쪽에서는 흡혈귀들이 미야비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미야비의 머리를 발견한 흡혈귀들은 미야비 머리가 있는 쪽으로 다가가는데 거기서 일어난 건 아츠시. 아츠시 손에는 미야비 머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츠시의 작전은 성공하였습니다. 정말로 미야비를 죽이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아츠시는 아키라가 걱정되는지 빠르게 합류할 생각뿐입니다. 흡혈귀들한테도 미야비의 죽음은 아주 컸습니다. 미야비의 목을 보고 무척이나 당황해합니다. 그래도 리더급으로 보이는 흡혈귀가 다른 동료들을 컨트롤하고 아츠시를 잡으라고 지시합니다. 패닉에 빠졌던 흡혈귀들도 리더의 말을 듣고 아츠시를 공격할 준비를 하지만 잔챙이 흡혈귀들은 아무래도 아츠시의 적수가 되지 않는 듯 보입니다. 아키라 일행은 그래도 다행히 아츠시가 말한 북쪽 등대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등대 밑으로 내려갔더니 아츠시가 말한 대로 배가 있었습니다. 배를 보니 집으로 갈 수 있다는 상상에 빠진 친구들은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가토는 급한 마음에 빨리 배를 타고 나가자고 하는데 그런 가토를 큰 소리로 막습니다. 그건 바로 아키라의 형 아츠시를 기다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아키라는 곧 추격대가 올 테니 대비를 하자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자 아키라 말대로 추격대가 왔습니다. 흡혈귀 숫자가 많다 보니 긴장하는 아키라 친구들. 그래도 나름 잘 반격하며 버티지만 흡혈귀의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던 중 가토가 그만 흡혈귀에 물려버립니다. 아키라가 바로 도와주며 서로를 챙겨주는 모습입니다. 켄과 아키라가 제일 큰 활약을 보여주며 잘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빈틈이 너무 많았습니다. 나시야마 또한 결국 흡혈귀에 물리고 나시야마를 도와주려다 켄까지 물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지금까지도 흡혈귀에 잡히지 않은 사람은 아키라와 유키뿐입니다. 아키라는 결국 고민에 빠집니다. 이대로 계속 형을 기다리는 게 맞는 것인지 제대로 된 선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결국 유키 또한 흡혈귀에 물려버립니다. 결국에는 혼자서 버티고 있는 아키라도 한계까지 왔습니다. 아키라도 포기하려는 순간 갑자기 나타난 말이 흡혈귀의 얼굴을 가격합니다. 무엇인가 하였지만 그것은 말을 타고난 아츠시였습니다. 아츠시는 하류의 흡혈귀 리더가 타고 있던 말을 뺏어서 빠르게 등대로 왔습니다. 고작 아츠시 한 명이었지만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주는 아츠시. 빠르게 피를 빨고 있는 흡혈귀들을 해치우기 시작합니다. 아키라는 친구들을 한 명씩 배에 싣고 떠날 준비를 합니다. 아키라가 빠르게 떠날 준비를 하는데도 계속해서 아키라를 재촉하는 형. 아츠시는 왠지 모르게 초조해 보입니다. 알고 보니 등대로 오는 길에 무언가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엄청난 크기의 악기였습니다. 그 악기 또한 등대로 오는 방향이었습니다. 이 섬의 악기는 전부 미야비가 조종하는데 하지만 아츠시가 미야비를 없애버리자 악기가 폭주해버렸고 인정사정할 것 없이 때려 부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엄청난 소리와 함께 진동이 발생합니다. 벌써 악기가 도착한 듯 보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흡혈귀들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허둥지둥 도망치는 흡혈귀들과 엄청난 큰 손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타난 엄청난 크기의 악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흡혈귀들까지도 악기를 피해 동굴 안으로 피신합니다. 모두가 악기를 신경 쓰고 있는 틈에 출발하려는 아키라. 그런데 그때 아츠시는 잠시 기다리라며 어디론가 갑니다. 이제서야 정신을 차린 켄이 말하길 배를 저을 노가 없다고 합니다. 배가 있어도 배를 저을 노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사라졌던 형이 배 모터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아츠시는 노보다도 훨씬 좋은 것을 숨겨두었습니다. 다행히 바로 시동이 걸리고 이제 저 거대한 악기 옆을 무사히 지나가는 것만 남았습니다. 악기도 모터 소리에 반응하여 팔을 휘두르지만 다행히 악기의 팔을 피하는 아키라 일행들. 악기는 헤엄칠 수 없는지 배를 쳐다보기만 할 뿐입니다. 배는 순식간에 섬에서 멀어져 갑니다. 드디어 아키라 일행은 피안도 탈출에 성공하여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행복해 보입니다. 아츠시가 미야비 목을 베고 탈출한 곳에 익숙한 다리가 하나 보입니다. 그 다리의 정체는 머리가 없는 미야비의 몸통이었습니다. 머리가 없지만 움직이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머리가 있는 곳으로 가서 머리를 들어 올리더니 본래의 머리가 있는 곳이 아닌 가슴에 머리를 세게 강타합니다. 그것도 잠시 머리가 가슴에서 융화가 되었고 바로 말을 합니다. 자기가 방심하였다며 아키라 일행이 배를 타고 도망간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합니다. 이 섬을 쉽게 보면 안 된다고. 절대로 이 섬을 도망가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아키라 일행은 아츠시의 나침반에 의지해서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친구들 모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집에 돌아간다는 것에 행복한 얼굴들입니다. 그러며 아키라는 마음 한구석에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헤어진 폰을 생각합니다. 친구들에게 큰 실망감을 가지고 혼자 가버린 폰. 모두가 벌써부터 집에 도착한 듯한 행동들을 하자 아츠시가 경각심을 줍니다. 아직 완전히 탈출한 게 아니니 방심하지 말라고 아이들에게 말해줍니다. 그 순간 배가 바위에 부딪힙니다.
무척이나 깊은 바닷속에서 바위에 부딪히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에 아츠씨가 피안도는 하산섬이라고 말합니다. 하산 분화로 피안도가 생겼을 때 용암이 바다로 흘러내려 바위가 됐고 그때 그 바위가 봉기하면서 크고 작은 바위들이 피안도를 에워싸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자세히 보니 그 주위로 바위 투성이었습니다. 아츠씨는 배에 구멍이라도 생기면 끝장이다 보니 천천히 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는 아키라 친구들. 그런데 가토가 무언가를 하나 발견합니다. 거기에는 툭스하게 생긴 큰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시작으로 주위에 거대한 바위가 있는 걸 알아차립니다. 거의 규칙적인 간격으로 피안도를 둘러싸고 있었죠. 그러는 순간 그 거대한 바위는 어느 순간 아키라 일행 보트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그것들은 움직이고 있었고 아키라 일행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꼬리로 공격을 하는 바위들. 그것들은 그냥 바위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키라는 급하게 횃불을 들고 바위에 불을 비춰보는데 거기에는 생명체의 눈이 보입니다. 바위처럼 있던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물고기 형태의 악기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닌 수십 마리였습니다. 미야비가 말합니다. 악기는 땅에만 있는 게 아니다. 악기는 바닷속에도 있다. 그것도 우글우글하게.